네, 안녕하세요. 교육과 자유 그 두 번째 장은 음, 서양의 그 헬레니즘에 이은 또 다른 하나의 인본주의라고 그럴까? 동양적 인본주의 혹은 동양에서는 어, 인류의 문명사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양과 어떻게 그 문화가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하고 또 그런 점에서 서양적인 의미의 그 휴머니즘이 동양에서는 어떻게 서로 해석되어 왔는가를 어,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주제 때 서양의 헬레니즘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나 그 영혼과 달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모탈리티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졌고 대체로 그것이 호머의 그 일리어트를 통해서 집대성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잠깐 이제 그거를 다시 되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영화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칼 슈얼스 감독이 만든 세븐 사인이라는 미국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이제 가정이 이제 약간 그 이제 유대나 그 아랍 지역의 그 이제 신화로 붙어서 아이디어를 얻어온 건데 그 한 신부가 현재 살고 있는데 이 신부가 과거에 2,500년,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빌라도에게 이제 그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것이 오늘날 그 기독교 서구 문명의 이제 시작점이 됐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죠. 그 당시 그 빌라도의 문지기를 했다는 이유로 뭐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신으로부터 큰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영원히 죽지 못한다 이건 거죠. 영원히 죽지 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신이 됐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면서 영원히 죽지 못하는 거죠. 삶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그 혼자의 그 노력과 고민을 하는 건데 이 사람 나이로 치면 그렇게 2,000살이 넘었다는 얘기죠. 어, 유대의 그 이제 신화에 의하면 영혼의 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혼의 방에 그 거프라고 하는 이제 뭐 이게 일종의 그 인류의 우주의 제일 물질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지 우주 탄생의 비밀이라고 할지 신 그 자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죠. 이 영혼의 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생명이 탄생돼서 우주를 계속 만들어내고 우주의 질서를 만들고 오늘날 우리의 생명들의 원천이 된다는 얘기죠. 그 영혼의 방에 있는 거풀을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자기도 같이 죽는 거죠. 결국은 그럼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이제 온 인류 세계 더 나아가서 이 우주 세계가 이제 끝 종말을 구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획책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영화는 이제 나중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신부는 다시 여전히 그 또 지금 어디선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자기 인생을 그 아주 통탄에 맞이하면서 산다. 뭐 그런 주의죠. 그러니까 이 그 살고 죽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그 인류 정신사에서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영화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이제 생각해 보겠지만 불교적 세계관에서 굉장히 이제 에, 아주 분명히 드러나요. 이제 사실 알다시피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 삶과 죽음이 구분이 없어요. 삶이 곧 죽음이고 죽음이 곧 삶이다. 뭐 동종 부처님께서 바로 유아독존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개인의 존엄성을 또한 말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색과 공 다시 말해서 실체와 공 없는 것은
사실상 서로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같은 거다. 참 굉장히 깊은 지식적 세계관이에요. 뭐 보통 그래서 불교적 세계에서 이 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 알면,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같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 혹은 색과 공이 같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비유가 가능하죠. 뭐 부자와 빈자가 같다, 뭐 유한의 세계와 무한의 세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곧 그것이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삶과 죽음의 이 윤회를 벗어나는 열반에 이르는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에 이르는 단계도 뭐 불교에서는 9식의 단계가 있고, 보통 이제 8식, 8가지 지식 단계가 있고, 그 마지막 최상의 단계를 8식 이외의 그 무한한 알을 이제 뭐 불교적 용어로 안마라식 혹은 무구식이라고 그래서 9식의 단계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제 그 유교적 세계관인데, 유교적 세계관에서는 그보다는 좀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덜 종교적이라고 그럴까? 덜 철학적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교의 첫 번째 책을 논어라고 하죠. 근데 그 논어의 첫 번째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면 때대로 즐겁지 아니하냐. 이때 배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이제 치과도 같은 얘기예요.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되 하여튼 배우는 것이, 뭐 그렇다면 헬레니즘에서도 인간이 그 자기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 속성인 죽음에 대해서 안다는 것하고도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걸 배운다. 배우면 즐겁다. 배우면 그러니까 행복하다. 배우면 잘 산다. 뭐 이런 거겠죠. 어쨌든 우리 그 유교적 세계관 혹은 중국 문화권, 뭐 우리도 그 중국 문화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찬란한 그 꽃을 피웠다고 볼 수 있는 조선적 세계관, 조선시대 그런 세계관에서는 정말 배우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 DNA가 발전을 해서 교육열이 어디 나라보다 높고, 그 교육적 성공을 통해서 20세기적 기적인 대한민국 기적을 이루었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또한 어떤 것이냐, 그 역시 또한 어려운 일이고, 그걸 우리는 지금 교육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공자의 배움은 매우 어쩌면 상당히 간단해요. 이 공자의 그 다음 문장쯤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제자,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이때 학생들은 또 우리 인간들은 이런 거 거의 같은 말이에요. 입즉효,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출즉제, 나가서 집 밖에 있을 때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서로 잘 사귀고 지내고, 그 다음에 늘 그 몸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서로 믿고 살고, 범애중 무릇 대중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라. 이게 참 우리가 뭐 인성교육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입즉효, 출즉제, 근이신, 범애중, 이친인, 이게 뭐 교육의 아주 모든 것 같잖아요. 교육의 그 근본적인 목표인 것 같고, 우리 동종 얘기하는 인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혹은 전인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을 다 해라. 뭐 이걸 다 하면 이제 군자가 되겠죠. 이걸 다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도 힘이 남으면 행유여력, 그걸 다 하고, 혹시 힘이 남으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학문, 학이 이게 배우는 학자니까
학문. 이때 문은 우리가 학문할 때 디스플린 혹은 사이언스 혹은 나리치 그런 학문이 아니고 글자를 배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아주 애매한 얘기죠. 공자 때 이르러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중국 문명의 찬란한 그 바탕인 한자라고 하는 그 글자. 그러고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호모가 트로이의 전설을 일리아드라고 하는 글로 된 이야기로 썼다. 그때 말하는 그 글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도 이런 기본적인 도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글을 배워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이 곧 글이로구나. 뭐 한 단계 여러 단계 뛰어넘어서 이걸 해석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글자를 배우고 나면 아마 앞에 입즉 교출즉 제 근이신 이런 것들이 아마 배워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훗날 우리가 하게 된 거다. 어쨌든 공자는 혹은 유교적 세계관은 우리의 근본을 배움에서 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배우고 나면 이 배움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같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배우기 위해서 이를 벗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어쩌면은 그 배움에 대한 공통적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가 그 조선시대 붕당 정치라고 할 때 그 붕당입니다. 그러니까 붕당은 오늘날 말하는 정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거지만 이 붕당은 말하자면 같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동문 혹은 동학 할 때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학개론을 배우려고 모여든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자원방래한 유붕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나랑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많으면 기뻐하겠고 그 배움이 끝날 때 어느 지점에 가면 내가 얼마나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람들이 보통 대체적으로 잘 안 나눠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럽지 아니한다. 내가 남이 안 나눠준다 그래서 성내지 아니한다 혹은 안타까워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쯤 되면 이제 참된 사람의 수준에 군자에 이르는 서양적 의미에서 자유인에 이르는 이런 수준이 되는 거죠. 동굴의 비유에서 보면 동굴 밖을 나가서 진정한 이데아의 세계를 보고 온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공자나 이제 그 동양적 혹은 유교적 세계관에서 굉장히 서양보다는 한 단계 뛰어넘는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배움의 세계를 굉장히 제도화하는데 앞섰다. 그러니까 유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모여들 때 가르칠 때 배움이 있으면 가르침이 있으니까 가르칠 때 거기에 무슨 대가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주고받음이 있으니까 값의 치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무상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유교 무류 정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받아들일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서로 같이 배울 수 있다. 물론 공자께서는 스승이라서 가르치는 자이고 아내와 같은 많은 제자들은 묻는 자들이어서 제자라고 그랬지만 사실상 공자는 그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을 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배우기를 청한 사람을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공자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동양적 세계에서 그러면 서양의 그 트로이의 전설이 역사가 됐다. 헤로도투스가 이제 역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배운다는 것은 과거에 혹은 어제 혹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트로이에서 아킬레우스하고 헥토르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썼다. 그걸 이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서양에서는 그게 이제 히스가 한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돼서 그걸 이제 따라하려고 해서 그걸 역사라고 했다. 공통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동양은 굉장히 역사라는 말이 아주 그 로맨틱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서정적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춘추라고 그랬어요, 역사를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께서 이제 춘추를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자가 쓴 건 아니고 이제 당시까지 내려오던 그 사망오제에서 요순 임금 시대에 살았던 그 멋진 그 옛날 원시 세계 원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썼는데 이걸 이제 봄과 가을의 이야기다 이렇게 썼죠. 뭐 봄이 찬란할 수도 있고 가을이 쓸쓸할 수도 있고 겨울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여름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사계 중에서 비교적 살만한 아름다운 봄과 아름다운 가을의 이야기를 쓴 것을 역사라고 우리는 동양에서는 이해했다. 물론 이 이야기 왜 해야 되고 왜 들어야 되느냐 이야기는 헤로도토스가 인류 역사의 보편적 그 어떤 진리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양적으로 말하면 아킬레우스나 헥토르나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우리는 배워야만 또 다른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의 역사인 것입니다. 같은 얘기죠. 이게 이제 서양과 조금 달라지는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이 춘추가 각자가 겪은 역사가 다 달라서 어떤 역사를 이 중에서 남겨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역사 중에서 뭐 보편적 공통 질서로 남겨져야 되지 아니할 것들은 굳이 남겨지지 않는 이걸 우리가 교훈이라고 그러죠. 이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배우는 일, 역사를 배우는 일, 그게 곧 교육이 되는 거죠. 다시 더 돌아가면 그러나 그 배우기 위해서는 배움의 대상인 트로이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춘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거를 읽기 위해서 글자가 있어야 되고 또 읽게 하기 위해서 기록돼야 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록한다는 일 자체가 교육 혹은 학문이 제도가 됐다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이제 동양은 더 나갑니다. 서양에서는 이 당시까지 여전히 그냥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있지만 공자가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고 공자는 자기의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불교나 서양의 그 종교적 그 속성으로부터서 비교적 일찍 독립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에 대해서 또 다른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있는 것 그대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공자 얘기 들어보면 이제 아까 유교무리로 또 설명했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찾아오죠.
찾아오면 선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가르치기 위해서 주편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책의 원형인 그 가르침의 교재가 필요하고, 머무를 장소도 필요하고,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서당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게, 글방 같은 것들이 학교가 만들어진 거죠. 학교.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맹자도 있었고, 주자, 뭐 정자, 순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자의 뒤를 이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 학교로부터서 공부를 잘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제 판가름하는 제도가 생기고, 이 공부를 한 사람이 말하자면 지도자가 돼가는, 그리고 엘리트가 돼가는, 그리고 이 엘리트를 뽑아 나가는 단계,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통해서 세운 사람들을 관료라고 이름을 붙였고, 관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찍이 붙어서 확립이 됐습니다. 이걸 일러서 우리는 과거제도라고 그러는데, 대체로 뭐 멀리 진나라에서도 시작을 해서 당나라 때에서 완성이 됐다고 보여지고, 그 당나라 완성된 나라에서 우리 신라 시대에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가서 위대한 시험을 받고 엘리트가 돼서 출세를 했죠. 뭐 유명한 토항소 공문이라는 그 경문을 써서 당시 이제 그 난을 진압하는 공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거기서 뭐랄까요, 그 벼슬까지 얻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최치원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이 와서 당나라에 와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그래서 관료가 되고 출세하고 잘 살 수 있었던 그 도구가 공부였던 겁니다. 서양에서는 없었던 얘기죠. 최근까지도 없었던 얘기. 아주 근대까지도 우리는 뭐 이게 뭐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똥 살똥해 가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노마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진나라 진시황이 통일했다고 그러잖아요. 대진제국 진시황이 통일을 했지만, 이거 유명한 이제 중국 그 중든데, 사실은 진시황의 할아버지쯤 되는 진효공이, 사실 진나라는 저쪽 서북 지역에 있는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 아주 그 척박한, 물도 없고 비가 별로 오지 않는 척박한 땅이죠. 상대적으로 이 오른쪽에 그 황하 지역이나 양자강 지역, 특히 황하 지역에 그 요순 임금들이 살던 주나라가 있었던 그 춘추 전국 시대의 그 땅은 굉장히 아주 그 비옥하고 문명이 발달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척박하고 못 살았다고 할까요? 그 작은 진나라가 어찌해서 훗날 중국을 전체를 통일하고 오늘날 차이나라고 하는 엠파이어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었는가? 그 시작은 무엇인가? 이미 공자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춘추 백가들이 이제 그 학문을 만들었는데, 그 학문을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적인 그 정치 원리 혹은 경제 원리 혹은 뭐 실천 삶의 원리로 만들어낸 것이 진효공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법가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 만드는 변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세상을 개혁한다, 이걸 이제 변법이라고 하는데, 이 변법을 통해서 당시의 구시대적 질서를 다 없애고 위대한 이제 나라를 건설하죠. 마치 약간 그 노마가 그리스 혹은 뭐 그러니까 그리스 헬레니즘이 아니면 뭐 이집트 뭐 이런 데서 만들어진 철학들을
로마 법이라고 하는 실천적 그 체계로 만들고 그 서방 세계의 통일을 이루었던 것과 좀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이때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가 당시 이제 그 전 세계를 그러니까 중국 세계를 돌아다니던 지혜 있는 자들, 현자들을 채용을 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초빙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말하자면 나라의 그 개혁 원리 혹은 나라 번영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물론 이제 진시황 훗날 이제 이걸 더욱더 발전시키고 우리에게는 뭐 분서경유라고 해서 책을 태우고 유학자들을 뭐 생매장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 진실된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또 역사를 깊이 공부해 봐야 되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진시황이 그 짧은 이 시기에 전 중국을 통일을 하고 오늘날 같은 그 중국 문명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독특한 그 원리 세계가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 제도나 혹은 공부나 혹은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중국 문명의 일종의 휴머니스트적인, 그러니까 뭐 꼭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혹은 신으로부터서 뭐 점지를 받았다고 해서 엘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한 현자들이 엘리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동양적 인본주의 세계라고 그럴까요? 동양적 인간주의 이런 걸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진시황으로서는 이제 그 왕 옛날의 천자 하늘의 아들로서 황제이고 싶었고 영원히 죽고 싶지 않았고 재미있게도 결국은 영생 불멸을 원했고 여기서 보다시피 그 어마어마한 죽고 난 다음에 진시황릉의 병마용 8천 병마용에서 보듯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헛된 꿈을 꿨다고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진시황 본인이 그렇게 했는지 당시 그 사회 국가 체계가 그런 걸 요구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진시황은 이제 서양적 세계로 역시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습니다. 신이 되려고 보통 사람이 아닌 신이 되려고 어떻게 보면은 헛된 꿈을 꿨다가 몰락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건 마치 노마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와서 그냥 시민의 제1인자로서의 그 딕타투어, 그러니까 통치자가 아니고 예수 기독교를 국가 종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천자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황제가 되는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시민들과 관계를 멀리하면서 종교적 위치로 올라서는 훗날 이제 교황과 거의 같은 수준에 오르는데 초기에는 이제 사실은 대제가 거의 교황보다 높았어요. 근데 훗날 나중에 다시 교황과 이제 그 황제와의 갈등이 생깁니다만은 중세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이제 로마 서방 로마를 동방 로마인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의 이스탄불로 옮기지만 사실상 그것은 로마 세계의 엄밀한 의미에서는 몰락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과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이 신으로 자기 격을 올리려다가 사실은 겉모양으로는 위대해졌지만 인간주의적 관점, 인류 역사적 관점에서는 이제 몰락하게 되는 이제 그런 닮은 꼴이 됐죠. 서양은 극복했습니다. 그걸 다시 극복을 하고 중세를 극복을 하고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과학 문명을 만들어냈고 서양이 오늘날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됐습니다. 근데 동양은 적어도 현재적 모습에 봐서는 물질적 모습이나 정신적 모습에 봐서는 서양에 뒤처지고 결국은 복속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 싶어요. 왜 그럴까 싶은데 좋게 보면 동양은 처음부터 신과 대립하기보다는 신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를 구해서 서양보다는 평화롭게 살았다는 셈이죠. 그리고 과거제도가 오늘날 많은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과거를 통해서 서양보다 더 일찍 그 문명의 꽃을 피웠고 번영을 이루었지만 역시 화무 11홍이 아니어서 결국은 끝이 왔고 서양은 그 반대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다시 중세 암흑기로 들어가고 중세 암흑기를 거쳐서 치열하게 이슬람과의 십자군 전쟁, 또 종교개혁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휴머니즘을 재발견하고 르네상스를 만들고 과학 문명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양이 다 똑같이 휴머니즘이 시작인데 그걸 어떻게 재발견하고 또 현재 문제를 극복하고 하는 자기 계획을 해왔느냐 그것이 동양사 서양사의 그 휴머니즘적 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역시 그런 의미에서는 이 본 휴머니즘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조금 더 그 우주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의 문제를 고치고 개혁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역사의 교훈이라면 교훈일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챕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